어, 네, 안녕하세요.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네. 4월 14일 월요일. 네. 저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사실 하루 만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당선되면서 이런 변동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테크 기업들도 잠깐 이렇게 변동률을 살펴보면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엔비디아는 뭐 110달러 정도고 현재 테슬라 252달러, 팔란티어는 88달러, 아이온큐는 26달러, 구글은 157달러, 아마존은 184달러, 이제 애플은 198달러, 브로드컴은 181달러.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현재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느끼셨겠지만 이 주가 자체가 그렇게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가 자체를 쫓아가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그렇게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막 10%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르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직접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겪었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를 매일매일 보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사실 그냥 뜨는 걸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변동률 자체를 좀 살펴보면서 아 이번에 큰 변동이 있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뉴스들도 뭐 뉴스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큰 뉴스상의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은 대체적으로 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특히나 받고 있고 팔란티어는 뭐 소프트웨어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아직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암묵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안감만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아이온큐도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 제품을 쓰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어떤 부품 같은 것들을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품 같은 것들을 받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이슈가 있는지 아이온큐도 함께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시죠.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큰 기업이다 보니까, 빅테크 중에서도 정말 빅테크다 보니까, 이 반독점 이슈 같은 거에 계속해서 약간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 이슈가 끝나는 대로 왠지 좀 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적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부품 같은 것들을 조달받는 거를 그다음에 공장 관련된 거를 인도에서 생산을 많이 또 옮긴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인도 공장에서도 생산을 많이 한다라고 이제 조금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그 대비책이 잘 먹힐지도 어, 이제 점차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이슈라고 할 건 아직 없습니다. 네, 브로드컴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도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도 뭐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관세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거 관련돼서 이렇게 세계 주요 증시 현황과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 나스닥, S&P 500까지 전체적으로 조금씩 회복세는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사실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사실 지금 그래프를 막 보면서 분석하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뉴스를 보도록 해보면 어, 자, 보도록 할게요. 달러 급락 쇼크, 환율 1,410원대 진입. 달러가 이렇게 급락되는 이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리오가 미국 경기 침체보다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관련된 얘기가 좀 뉴스에 많네요. 그다음에 이것 좀 보도록 할게요. 전자제품 관세 면제 없다. 직접 등판한 트럼프.
반도체 관세 부과 예고를 하고 있네요. 예. 애플 관세 특혜 논란에 트럼프가 직접 해명했다고 하네요. 네. 주요 여기 한 줄을 봐보면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PC 등 전자제품에 다시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네, 이 부분만 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애플과 약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한테 미국에 공장 지어라라고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애플은 지금 인도로 공장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건 사실 그게 아니겠죠? 아무래도 공급망 전체를 미국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공급망,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공급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미국으로 합쳐버리겠다. 그러니까 공급망 관련돼서 미국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공급망, 하드웨어 생산까지 조금 어떻게 보면 잘 하는 나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애플 같은 큰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불확실성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얘기를 봐보면, 음,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지금 관세라는 핵심 키워드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오는 또 거대한 거시적인 단어가 바로 이 공급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망이 어떻게 흔들리냐, 그러니까 공급망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또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네. 미국 우선적으로 생각을 좀 하겠다. 전체적인 정책을 미국 우선적으로 정책을 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의지가 보이죠.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인을 무시하기 위해 모든 걸 하는 중국과 같은 적대적인 무역 국가의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말이 또 나오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관세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섰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 이거는 그냥 의견 중에 하나죠. 네. 의견 중에 하나고,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뭐 영향을 주진 않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좀 뉴스를 볼까요? 세계 뉴스를 봐보면, 네, 여기 또 뉴스가 헤드라인으로 나왔네요. 트럼프,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관세 면제 아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좀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미국 기업들,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를 거의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관세를 못 믿겠다라고 나와 있네요. 중국산 가구, 장난감, 신발, 의류 등 주문을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미 무역 대표 트럼프 시진핑 대화 여부에 당장 계획 없다. 그러니까 당장 소통이나 그런 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또 언제 바뀔지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트럼프 건강 상태가 좀 지금 뭐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건강하다라고 또 뉴스가 나왔네요. 네.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왔네요. 반 트럼프 선봉된 샌더스 LA 집회에 3.6명만 몰려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애플 팀 쿡 다른 건 안 본다. AR 안경 개발 전념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애플이 AR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활을 걸 거로 보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세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관세를 기준으로 기업의 대응이 지금 보이고 있죠. 관세 정쟁 후폭풍, 중 지샹항공, 미 보잉 항공기 인수 보류했다. 네, 지금 어쨌든 인수를 하게 되면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보류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또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차 구주제 확대. 1992년 이후 한 차례뿐. 예.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순간으로 역사적인 뭐 사실 주가 변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금리 국채까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중 145% 관세 충격에 미 중소기업 비용 폭탄 신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145%가 진짜 어 어디까지 적용될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미국 전체적인 기업들도 비용 소비에 대해서 비용 지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주요 뉴스들 좀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사실 관세와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목으로 볼 수 있듯이 인스타그램이 해체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메타와 미국 정부의 전면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봐보면 제국의 심판대에선 저커버그 메타와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규제, 빅테크 규제 관련된 얘긴데요. 지금 2025년 4월에 메타가 미국 정부와의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독점 재판에 직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요 이슈들을 봐보면 연방거래위원회 FTC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기업들을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경쟁이 아닌 인수로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강제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메타 안에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다시 이렇게 빼내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플랫폼 기업의 성장 방식 자체가 독점적이었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독점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독점하는 기업들은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엄청 많죠. 특히나 요즘처럼 AI 소규모 기업들을 구글, 아마존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하고 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부의 논리는 뭐냐? 사지 말고 경쟁했어야 한다. 그래서 it is better to buy than to compete.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사냥식 인수로 모바일 시대 경쟁자를 제거했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메타를. 그래서 FTC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데 가장 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그 다음에 아이그루브를 인수했다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메타는 인수를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 감시망, 그러니까 결국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 함께 광고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메타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메타의 반박을 보면 틱톡과 유튜브가 최대 경쟁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여기 메타의 의견을 봐보면 모든 17세들이 알듯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왓츠앱은 틱톡, 유튜브, 스냅챗, 아이메시지와 함께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독점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독점일 것 같긴 한데 독점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FTC가 정의한 시장 범주, 이 개인 SNS 시장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반론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을 담당한 보즈버그 판사도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은 왜 이 시장에서 제외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FTC의 시장 정의에 의문을 표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인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왜 메타한테만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왜 지금 이 재판이 중요한가? 그래서 이 재판은 메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미 구글은 2023년도와 24년 동안 검색 시장 독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독점 조사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가 사실 세계 최대의 IT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계 최대의 어떻게 보면 검색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이미 유죄 판결 받고 사실 엄청난 금액의 어, 이 유죄 판결 금액을 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구글이 이 검색 시장을 독점을 하려는 이유는 이 어떻게 보면 벌금을 냈을 때보다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플랫폼 해체 카드를 꺼내든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번 사례가. 그러다 보니까 향후 테크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스타그램 광고 매출은 메타의 48.4%나 차지한다라고 하고 2025년에는 5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재판에서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분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메타의 매출은 사실상 50%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메타의 주가는 정말 많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반독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메타가 어떻게 보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비슷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사실상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벌금 내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해당 플랫폼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역시나 분할 가능성은 조금 낮을 거예요. 갑자기 매출이 50% 낮아지면서 인스타그램이 날아가는 경우는 좀 적겠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정치적 리스크와 규제 프리미엄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벌금 내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 과거의 역사적으로도 이제 정부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독점적 방식으로 강화했다는 이유로 해체를 단행한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기업들도 이런 전환기에 서 있는 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테크 기업들 중에서 그 테크 기업들이 과연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조금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성공한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공식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을 인수하는 것들 또는 독점하는 것들 자체가 이 실리콘밸리의 공식 중에 하나였는데 성장 공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 기업 그 국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플랫폼 기업들은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경쟁만으로 이 자체적인 어떻게 보면 플랫폼 서비스죠. 네. 그러니까 자체적인 서비스로서 성장을 하고 경쟁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기업 자체에 대한 특징을 한번 이 펀더멘탈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네, 내일도 미국 주식 증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